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그 APSD라는 아시아에서 그 SDG 이행을 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 있는데 거기서 대표 간사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인지상생이라고, 그러니까 인권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연계해서 상생의 길로 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요거는 바로 이제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그 뭐 딱딱한 거라기보다는 한번 쭉 크게 들으시고, 그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 SDG와 인권이 어떻게 서로 잘 만나서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지구촌에서 접하는 많은 인권 문제들, 그것들을 SDG와 연계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 분야에서 약 30년간 해외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80년대에는 홍콩, 지금 이제 홍콩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당시는 그 영국 식민지였고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 그다음에 태국 방콕 이런 데서 국제 NGO에서 주로 인권, 지속가능 발전, 환경 이런 쪽으로 일하고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정도 한국에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표 보셨나요? 이 이미지 하시면 뭐가 생각나나요?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 SEG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이거 혹시 맞출 수 있어요? 이거 한반도기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한반도 SEG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작년에 청년 단체에서 한반도 SEG 이제 청년 SEG를 하는데 SEG를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까지도 같이 한반도 차원을 해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뭔 거 같아요? 그 지금 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팅방에도 써주셔도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최근에 만들어진 로고인데 혹시 짐작할 수 있으세요? 많은 분들은 비둘기를 연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비둘기가 아닙니다. 이거 비둘기 아니에요. 모양이 달라요. 그렇죠? 앞에는 비둘기인 것 같은데 뒤에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한 사람은 이거를 뭘 형상했냐면은 인권을 형상한 겁니다. 인권. 그래서 그 전 세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그 국가인권위원회 협의체를 이제 간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얼라이언스 오브 내셔널 휴먼 라이츠 인스티튜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단체 로고입니다. 그 로고 주변에는 SDG가 붙어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국제적으로는 이미 인권과 그 다음에 SDG,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모양이 또 비둘기를 연상하게 하죠. 비둘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권과 평화와 SDG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인권단체. 그걸 그 국내에서는 근데 아쉽게도 SDG 하시는 분하고 인권단체 하시는 분과 이렇게 교류가 많진 않아요. 그 다음에 평화는 더 없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데 이미 로고에서 보듯이 이 국제적으로는 평화, 인권, SDG를 이제 통합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를 요 로고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제가 강의안을 준비하다가 며칠 전에 그 질문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모두 10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이 아마 그 오신 것, 그러니까 보내주신 건데 요거를 일일이 답하기보다는 제 강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요거를 다시 돌아와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5개 질문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차별금지법 등 그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인종차별, 인권교육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5개는 이 세계인권선언과 SDG 관련한 겁니다. 그 어떤 분은 그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개선 방향은 없는지, 어떻게 이거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최근 사건으로는 그 터키, 요즘에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 이스탄불 테러 사건에 대한 보복,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일반적인 질문인데 SDG 16번에 12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12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요것이 제가 받은 10개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지금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패들렛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뭐 답을 다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참여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에서 그 이현 선생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SDG라는 게 유엔 총회에서 만들었지만은 나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권도 나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할 때는 나에부터 시작해서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죠. 우리 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동네, 아파트 동네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한국 사회 전반으로 가고 그다음에 한반도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세계로 가는 이런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권도 SDG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권과 SDG를 연계해서 이런 다차원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SDG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인권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 그 아무래도 SDG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신데 그 한쪽에서는 또 인권 단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마침 또 오늘 주제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가 이미 다 갔죠. 거의 다 갔죠. 내년이 2023년입니다. 내년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념일들이 많아요. 혹시 이거 미리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내년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입니다. 보통 우리가 25주년, 50주년, 75주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계인권선언이 48년에 채택됐으니까 75주년. 그 다음에 아마 이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아마 다 이쪽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세요.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다음에 90년대에 유엔에서 많은 회의를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리우 환경회의는 들어보셨죠? 리우 환경회의. 특히 SG 하신 분 다 아세요. 92년에 처음으로 리우 환경회의가 열렸고 그 바로 다음 해에 또 리우 규모의 인권회의가 열렸습니다. 비엔나에서. 그 회의가 30주년이라는 거예요. 내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8년도에 인권 옹호자 선언이라는 게 채택됩니다. 자, 세계 인권 선언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를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인권 옹호자를 잘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유엔 이게 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환경은 92년이었기 때문에 환경은 숫자가 2자 돌림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환경은 항상 2자 돌림으로 해요. 그러니까 92년 리우, 그다음에 2002년에 리우 플러스 10, 뭐 이렇게 가는데 그 인권은 8자 돌림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1948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5주년을 하면은 그러니까 3으로 되고 그래서 주로 8자로 이렇게 쭉 돼서 인권 옹호자 선언이 왜 98년이냐 하면은 저게 짐작하듯이 세계 인권 선언 몇 주년이죠? 98년이면은 50주년이죠. 그러니까 세계 인권 선언 50주년을 맞이해서 유엔 총회에서 인권 옹호자 선언을 채택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내년이 20주년이에요. 그만큼 유엔에서 이제 북한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 SE 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내년이 반환점입니다. 반환점. 그러니까 15년 이행해서 내년 7월이 딱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제 이 7년 반 동안 뭘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SDG는 4년마다 한 번씩 그 정상회의를 하죠. 내년 9월에 유엔 총회 때 SDG 정상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이제 SDG에 대한 평가와 향후 앞으로 7, 8년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죠. 또 평화 쪽으로 가면 내년은 한국전쟁 휴전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일부 평화단체에서는 종전선언 캠페인을 하죠. 이 불안정한 휴전을 어떻게 하면 항구적인 평화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인권과 평화에서 그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2024년은 강원도에서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그다음에 유엔에서는 아주 특별한 정상회의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정상회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은
청년을 강조하기도 하고 청년 청소년 그다음에 이제 환경 기후위기를 강조하는 이런 회의를 열려 있는 주제를 가지고 유엔에서 회의를 한다라는 그래서 2024년 24년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인권과 평화와 SDG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 아마 평상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 날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SDG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시간이 많으면은 이렇게 같이 한번 쓰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 한국에서의 청년과 관련된 가장 큰 인권 이슈가 뭘까?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인권 이슈가 뭘까? 그다음에 국제 사회에서 청년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국제 사회에서 일반으로 가장 큰 게 뭘까? 뭐 하나만 얘기해 볼까 우리? 하나씩만. 앞에서 소개할 때 이미 이슈를 하나 얘기했죠. 자, 국제사회에서 청년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지금? 뭘까요? 채팅방에다 누가 하나 좀 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과 관련된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년이 이제 인권 피해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이미 언급했는데 어느 나라였죠 지금? 나라 이란이었죠. 이란. 물론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은 물론 청년 입장에서 가장 큰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겠죠. 너무도 많은 청년들이 강제 징집돼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죽어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인권 침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히잡을 썼다라는 이유로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80년대 박종철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1987 영화에도 나오듯이 그 당시에 물고문 당하다가 죽는 그런 비슷한 거죠. 근데 그다음 우리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군부 독자였지만은 여기는 군부라기보다는 신정 독재죠. 종교 독재죠. 이런 상황 속에서 히잡을 쓰다가 너무 어이없는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이란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제 그저 지난주죠. 월드컵에서 나타났죠. 그 월드컵에 참여하는 이란 축구 선수들이 다 청년 아니에요? 자기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런 청년들이 그 히잡을 안 썼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죽고 그다음에 항의하다가 총 맞아 죽고 이거에 대한 항의를 이제 침묵으로 표현했죠. 이런 식의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국제 인권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일까? SDG와 이 세계 인권 선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걸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10대 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12월이 되면 10대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신문사 방송에 다 합니다. 근데 아직은 11월이기 때문에 아직 안 모아졌어요. 네, 12월 한 중순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그 쓴다면은 근데 그 10대 뉴스가 인권에 관한 것일 수 있고 또는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정책 문제 인권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이태원이란 말 안 쓰기로 했죠. 12구라 그랬죠. 12구 압사 사고를 인권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SPC, 파리 바게트라든지 거기서 인명사고와 이게 기업 인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MBC를 둘러싼 언론자의 문제 있죠. 이게 국익을 훼손한 거냐 아니면은 알 권리냐 또는 그 빈곤 포르노 요즘 또 신문에 계속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인권 문제이자 인권의 관점에서 또는 SDG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인 거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이런 것들 쭉 정리해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가서는 10대 뉴스 엄청 많겠죠. 그렇죠? 제가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생각난 대로 쭉 적어 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카타르 월드컵. 이 월드컵 우리는 즐기지만은 월드컵 경기장 만드느라고 얼마 몇천 명이나 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죽었죠. 저임금에 하면서. 그래서 많은 축구 선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연대의식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히잡, 그다음에 기후변화 협약 27차 당사국 회의가 얼마 전에 끝났죠. 여기에서 많은 구호가 뭐였죠? 인권 없이 환경보호 없고 환경보호 없이 예를 들어서
그 환경 문제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집트의 인권 환경 활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석방하자고 많은 사람이 시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 홍수 사건이 있었죠. 파키스탄 홍수 사건. 이번에 그 기후 위기에서 가장 큰 중요한 그 결정 중에 하나가 이런 파키스탄 홍수가 파키스탄 기후 위기의 영향이었는데 파키스탄이 거기에 책임질 거는 0.0%밖에 안 되는데 피해는 가장 많이 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누가 보상할 건가 해서 국제사회가 보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이 그동안 기후위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국가들이 여기에 기금으로써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라는 게 합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의 고금리 킹달러 정책, 그다음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는 거. 아마 한국에서는 이게 큰 이슈가 아닌데 그 이거는 환경단체가 가장 반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 룰라 대통령이 하면서 아마존 정책이 180도 달라졌죠. 개발 위주에서 보호 위주로 확 달라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룰라 대통령 문제가 룰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환경운동에 굉장히 큰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열린 그 환경협약 회의도 직접 참석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고, 그다음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큰 뉴스일 텐데, 자 이런 것들을 인권과 SG 관점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서 어떻게 볼 건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얘기해 봤고요. 자 세계 인권 선언 간단히 얘기할게요. 제가 그 세계 인권 선언을 사실 어떻게 보면 한 학기 동안도 수업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어떤 때는 뭐 하루 종일 수업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죠. 자, 이게 세계인권선언이라 그러는데 이름으로 영어로는 이게 유니버설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분 누군지 아세요? 사진에 있는 그 크게 포스터로 이렇게 만드는 걸 들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넷플릭스에 가면 영화도 있는데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누굴까요?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의장을 했던 미국의 엘레노 루즈벨트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인 거죠. 그분이 그 인권위원회 위원, 그러니까 그 미국 대표로 그 위원장 역할을 하셨고 이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사진이 뭘 상징하는 거죠? 세계인권선언 영어로 UDHR 하고 밑에 뭔가가 이미지가 있죠.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디를 상징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건 아니지만 아우슈비츠를 연상하는 것 같아요. 그 가스실 있죠. 가스실에 영화에서 보면 가스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게 이 발과 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스에서 한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인권에서는 이 손 모양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손 모양을. 이 왜 손 모양 쓰냐면은 이게 항의의 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 이 5개가 아니라 3개 손가락 얘기하죠. 영화의 헝거 게임에 보면 3개 손가락 하기도 하고 이 손이라는 것들이 그 저항을 상징하는 또는 우리가 말하고자 할 때 손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고 저항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주먹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손을 굉장히 이미지로 많이 하는데 여기도 손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것이 그 아우슈비츠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름을 잘 보세요. 이 영어로는 UDHR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세계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누가 번역했죠? 이렇게? 그 누가 번역했을까 이 말을? 근데 이거를 이게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거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옛날식인데 그러니까 유니버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버설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영어 하시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세계 인권의 날이 아닙니다. 엄밀히 하면 유엔에 가면 유엔은 그냥 휴먼 라이츠 데이라고 하고 인권의 날이에요. 세 개자를 안 붙이거든요. 그 세 개자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우주잖아요. 우주적 선언이에요.
직역하면 우주적 선언이고 의역하면은 보편적 선언이라는 거죠. 자, 인권이라는 게 단지 국가뿐만 아니라 그 우주 차원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보편이라는 거죠. 세계보다 훨씬 센 말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데크레이션이라는 거. 자,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을 그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이다. 그 다음에 앞에서 그 포스터를 들었던 엘레노 루즈벨트 여사는 뭐라 했냐면은 인터내셔널 마그나 카르타라는 얘기예요. 역사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마그나 카르타? 이게 몇 년이죠? 마그나 카르타가 1215년, 13세기 영국 걸 얘기하는 거죠. 대헌장이잖아요. 마그나가 크다란 얘기고 카르타가 그 차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싸우던 영국의 영주계급과 왕이 서로 타협한 것이 상징이었다면은 그것을 국제적인 의미를 붙여서 싸우고 있는 나라끼리, 갈등하고 있는 다양한 계급끼리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합의해서 좀 그 조화롭게 잘 살아보자. 이런 합의라는 의미로 인터내셔널 마그나 카르타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 국가인권위에서 50주년 행사 때 뭐라냐면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근데 만약에 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만약에 지금 이런 세계인권 선언을 다시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그 1948년 벌써 70년 전이잖아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다시 만들자 하고 한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는?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는 저는 그래서 이 기적인 것 같아요. 1948년에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이건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가장 또 아름다운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세계인선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왜냐면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한 10년 동안 국내에서 그 인권재단에서 일했을 때 국제인권 모의 재판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상위팀 4팀을 데리고 한 7, 8년 동안은 유럽에 연수를 갔어요. 유럽 인권 연수. 그래서 그 유럽의 국제기구 있죠. 제네바, 그다음에 헤이그, 파리, 유네스코 뭐 다 들리면서 항상 시작을 어디서 했냐면 아우슈비츠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아우슈비츠를 가가지고 거기서 왜 이런 국제기구들이 만들어졌고 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졌는지까지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세계인권 선언 때 그 장면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아름다운 약속인데 이 약속이라는 게 말이 아름답지 사실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이 컸던 거예요. 아우슈비츠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인권 얘기할 때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저는 며칠 전에 국회에서 이태원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이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가 돼, 그 다음날. 그 전까지도 막 정쟁으로 싸우던 당들이 이 피해자 부모님들의 호소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고려하지 말고 피해자 중심으로 하자. 이 당시는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게.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자기 중심이고 이해를 따지고 막 이런 것이 앞서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을 오히려 지금 하자 그러면은 후퇴가 될 것 같은 걱정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인권 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 한국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볼 수는 없고 그 대신 그 전문만 한번 간략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 화면 보이죠? 한번 눈을 한번 보세요. 이 전문은 그 당시 상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은 왜 UDHR이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들이 담겼고 어떤 배경이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눈을 한번 빨리 보세요. 자유, 정의, 평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뭐죠? 만행을 초래했으며 이게 세계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얘기하는 거죠. 이 아우슈비츠 만행에 너무 격분했기 때문에 인권의 소중한 가치들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1948년도에 세계인권 채택됐을 때는 일본하고 이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 있죠. 독일, 나치 이런 나라들은 참여를 못했죠.
그냥 가해 침해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에 공감하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합의가 쉽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서 여기 나오죠. 그 첫째 줄에 보세요. 오른쪽 두 번째 칼럼에 보면은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SESN에서 우리 개인, 국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선언을 선포한다. 이렇게 전문.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30조까지 다 읽어보시고요. 그 책도 몇 개의 해설서가 나와 있습니다. 조혜제 교수님이 쓴 세계인권선언의 해설서가 있으니까 한번 그 보시고요. 그래서 이 인권선언을 보통은 이제 7가지로 얘기하는데, 뭐 국제인권 장전의 주춧돌, 그 이후로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첫 주춧돌이 됐고, 역사적 문서고 국제 기준이고 관습법이고 정치적 합의고, 이게 조약은 아니죠. 조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약이라면 이거를 모든 국가가 비준해야죠. 근데 선언이기 때문에 비준한 건 아니고 정치적 도덕적 구속력을 지니고 굉장히 포괄적이다. 근데 이거를 여기다 SG를 갖다 붙여도 첫 번째 것만 빼고 다 해당돼요. SG의 성격도 그 인권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나중에 이제 비교하는 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옛날에 강의할 때 한 적도 있는데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사회에 인권이 좋다라는 건 다 얘기를 해요. 필요하다는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인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그 회의론이 들어요. 과연 인권이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게 유용한 도구인가? 오히려 인권이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인권한 이름으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권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용기도 필요하지만은 용기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인권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 제3자의 인권. 그러니까 인권이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흑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재 시절에는 인권은 선, 저쪽은 반인권, 정의와 부정의, 이거로 딱 갈라졌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회색 지대가 많고 SG 색깔처럼 굉장히 색이 보라, 그 뭐죠? 무지개처럼 색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인권인데 저쪽에 가면 인권이 아닌, 이런 것들이 막 생각해요. 근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권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 덴브르라는 네덜란드 학자가 몇십 년 동안 인권을 연구하면서 그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는가 해봤더니 이렇게 4가지를 구분한 거예요. 자연권, 심의학파, 저항학파, 담론학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쭉 내용이 있죠. 그쪽에서 쓰는 주요 언어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이 중에서 어느 파에 속하는지. 자,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자기는 어느 파다. 자연권 학파. 이거 표현하면 빨리 눈으로 보세요. 그다음에 저항학파. 저항학파 대표적인 거는 인권은 피를 먹고 자란다. 자연권 학파는 하늘에서 주어진 거다. 심의학파는 뭐죠? 합의다. 그 사회적 계약이다. 담론학파는 이거 이데올로기다. 프레임이다. 말이 좀 어렵게 한데 그래도 SE에 참여하는 학생분들은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하리라고 보고,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 4개 중에서 나는 어느 파다라는 거를, 근데 조금씩 다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게 뭐다? 꼭 하나만 택해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분포들을 볼게요. 자, 처음에 나는 자연권 학파다. 거기 경향성이 제일 많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연권 학파다. 자, 네임은 제 화면으로 한 4-5번 보였고요. 나는 저항학파. 인권은 역시 투쟁. 저항학파 손 들어보세요. 투쟁 몇 분 계시고요. 자, 인권은 합의다. 심의학파 손 들어보세요. 심의학파. 지금 화면에 안 보이네. 담론학파. 담론. 인권은 이데올로기고 담론이다. 자, 우리 그 이현 선생님 이거 어디다 좀 적어주실래요? 제가 이거 다 못 봐서 그런데 보니까 조금씩 다 나눠지죠 지금.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 여러분 생각 말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인 패러다임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1980년대 있죠.
그 영화 1987 시대에 독재 시절, 전두환 독재 시절에는 인권하면 다 뭐를 생각했냐면 저항학파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란이 그렇잖아요. 이란에서는 인권 얘기하면은 자기 생명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권하지 않고 히잡을 쓴 게 너무도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온 거죠.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런 건 아니죠. 거리에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돼요. 뭐 하면 되죠? 투표해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투표해서도 안 되고 투표할 권리도 없고 그다음에 거리에서 누군가를 피를 흘리고 대신 희생해야 될 경우는 저항학파가 우세하겠죠. 그렇죠? 근데 민주화가 되면은 그다음에는 심의학파가 됩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여기 설문조사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심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나의 인권을 지지하는 정당이 되면은 내 인권은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리에 나가서 시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학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담론학파는 잘 보세요. 담론학파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인권이 충돌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죠?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권 중에 하나가 쟁점이 그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시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그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충돌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와 그 언론에서는 무조건 보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의 사진을 함부로 써가지고 사생활 침해될 수 있죠. 여러분의 개인 정보들이 막 인터넷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가가지고 나와 관련된 예산을 더 많이 내놓으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충돌이 되겠죠. 여성하고 남성이 충돌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가부 폐지가 나오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권을 주장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필요로 하는 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누가 가져가죠? 목소리 큰 사람이 가져가겠죠. 아니면 로비력이 좋은 사람이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무슨 이름으로 가져가면 인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가장 인권으로부터 탄압받았다 하는 주장한 사람들이 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프레임이고 이데올로기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저항학파의 시대를 지내서 독재 시대를 지내서 민주화라고 해서 민주화만 되면 인권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민주화는 됐는데 인권,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다 자연권 학파를 얘기해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죠.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좀 더 많은 공부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자연권이나 아니면 정확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인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저 포함해서 저도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지만 저도 인권 침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이런 이제 상황들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흑백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사회에 인권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오히려 혼돈과 갈등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하고 자, 자세한 거는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하고 SG 잠깐 얘기해 보죠. 자, SG가 몇 년에 채택됐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사진 기억하세요? 이 사진? 이 사진이 몇 년도죠? 혹시 이거 써볼 수 있어요? 언제 이거 뉴욕이라는 건 아시죠? 이게 UN 본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거죠? 몇 년도일까요? 뭐 채팅방에다 한번 써주세요. 제가 선물 있으면은 빙고 해가지고 선물 드릴 텐데. 자, 이게 투표가 나왔네요. 제목은 자연권학파 38%, 심의학파, 저항학파, 담론학파. 여보세요. 그러니까 저항학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30년 전 가면은 거의 80%가 다 저항학파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란에 가서 물어보면은
8, 90%가 자연은 학파는 항상 있어요. 자연권 학파는 항상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여러분 나타나지 근데 최근에는 다시 정학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리로 막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합의해도 안 지켜지니까. 그래서 정학파가 다시 하지만은 큰 추세를 보면은 이 심의학파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저항에서 심의로 가고, 그 다음에 담론 쪽으로 막 가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혼돈이 생긴다는 거. 자, 요 사진은 1900년이 안 돼. 2015년이죠. 며칠이죠, 이게? 2015년 9월 25일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2월 10일이었고요. 겨울에 태어났고, SG는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9월 25일. 자, 그 다음 사진은 뭐냐면은, 사진 보이나요? 분위기가 어때요? 유엔 회의장 아닙니다. 회의장 아니고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 치는 거죠. 일어서서. 그 다음에 이건 바깥입니다. 바깥 장면인데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축제 분위기.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됐을 때, 이거 SG가 채택됐을 때, 그 다음에 아마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됐을 때도 축제 분위기였죠. 뭔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몇 년 동안의 합의를 거쳐 3년 동안 세계인권선언을 3년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SG도 3년 동안 협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물로 채택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시민사회 캠페인에서는 그 당시 캠페인의 주제가 뭐냐면 Light the Way 그랬어요. 길을 밝히자. 그래가지고 캠페인하고 요거는 유엔 근처에 있는 그 한마실도 광장인데 다 촛불이 아니라 형광등 들고 나왔죠. 아쉽게도 제 사진이 여기 없습니다. 제가 여기 어디쯤 있었어요. 그날 채택된 날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분위기는 엄청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왔냐면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뉴욕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2015년 총회 때 유엔 총회에서 제일 먼저 연설한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누구였죠?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였습니다. 오바마. 그 다음에 그 푸틴도 있었고요. 시진핑도 있었고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다 괜찮았어요. 그 당시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독일에는 메르켈 총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유엔에서 모여가지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인권 선언도 기적이었고 SDG가 합의된 것도 기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쉽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왜 지난 70여 년 동안 세계인권 선언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가? 또는 7년 전에 만들어진 SDG가 왜 그 당시에 합의처럼 안 지켜지고 있는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따지기 전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KSG죠. 17개고 5개 P는 기억하시죠? 17개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비슷한 성격을 모아서 5개의 P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통 이제 분석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17개의 SDG를 그 사회 발전이 people이고 경제 발전에 해당되는 게 번영이고 그다음에 플래닛 환경, 그다음 16번을 평화라 그러고 그다음에 17번을 파트너십이라 그러죠. 요거까지는 아시죠? 그렇죠? SDG 하신 분은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이 5가지를 사실은 16번에 가면은 평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게 평화가 됐냐, 피스가 됐냐면은 P자를 맞추는, 운율을 맞추느라고.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Partnership. 사실 16번은 Peace보다는 Justice가 더 맞는데 이 Justice는 J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Peace가 된 거거든요. 내용으로 가면은 Justice가 다시 말해서 인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할 때는 Governance, P자로 할 때는 평화, Peace. 그 다음에 그 공식 명칭은 평화와 정의 및 뭐 강한 제도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잘 볼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그 지속 가능 발전하게 되면은 대부분 뭐라 그러죠? 경제, 사회, 환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옛날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로 가게 되면은 파트너십이 중요한 거죠. 이 5가지가 모두 어우러져야 지속 가능 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 발전하면 환경만 생각해요. 그렇죠? 환경을 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환경 그러니까 경제 개발을 하되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게 조화를 이룰까?
여기는 거버넌스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 중요하고. 근데 거기까지 대부분 사람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SDG를 공부하고 실천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6번에 키가 달려 있는 거죠. 16번. 자, 16번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7개에 대한 다 이미지, 그 아이콘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유엔에서 만든 건데 일부 어느 단체가 아주 친절하게도 169개의 아이콘을 만들었어요. 169개. 그러니까 16번에 12개의 그 세부 목표 타겟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이렇게 아이콘이 다 만들어졌죠. 자, 그 부분은 아이콘만 보고 짐작할 수 있어요, 내용을. 16-1이 뭐죠? 이게 폭력이죠. 총기 사고 얘기하죠. 총기 하고 16-2는 아동에 대한 폭력 얘기하는 거고 16-3은 뭐죠? 법치를 얘기하고 16-4는 불법적 무기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조세 회피 이런 거 얘기하고 16.5는 그 뭐죠? 16.5 딱 기억하세요? 16.5 일반 사람은 여기까지 잘 모르는데 SDS 회원 열심히 한 회원들은 알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6.5는 부정부패 얘기하는 거죠? 반부패 얘기합니다. 16.6은 뭐죠? 효과적인 국회 의사당 모임 나오죠? 의사결정 얘기하는 거고 16.7은 시민 참여 얘기하고 16.8은 개도국의 국제기구 참여 얘기하고 16.9는 아동 등록 얘기하고 그 다음에 16.10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구체적인 건 여기 적혀 있어요. 한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글 번역.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16번이라는 것 속에 12개의 세부 목표가 쭉 들어있죠. 여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평화보다는 오히려 정의가 더 많죠. 법치, 반부패,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 16.2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 건데 근데 이 16.2가 왜 앞에 그 연결했듯이 이게 연결이 되냐면은 16.2를 나중에 이제 SDG랑 연결할 때 한 번 더 할게요. 그 전에 제가 너무 딱딱한 걸 얘기를 해서 하나 좀 재밌게 웃고 지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SDG를 어떻게 번역을 하죠? SDG를 뭐라 그래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죠. 이 말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중적으로 할 때 어떤 단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SDG를 뭐라 그러냐면은 S가 뭐죠? 순댓국이라고 해요. 순댓국. 그 MDG는 만둣국이고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SDG가 그 MDG는 SDG 이전에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새천년 개발 목표. SDG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래서 월드 비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드 비전에서 세계 시민 교육할 때 MDG, SDG가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표현을 하고 MDG는 만둣국, 그다음에 SDG는 순댓국. 자, 그럼 분석을 해야죠. 그 만둣국과 순댓국에 뭐가 차이가 있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만둣국은 낱개로 떨어져 있는데 순댓국은 하나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순댓국이 만둣국보다 영양가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하나로 다 연결돼 있는 통합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순댓국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걸 더 풀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뭐라 하죠? S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D가 다 함께, G는 해결해야 할 과제 이렇게 해서 너무 인위적이죠, 약간은. 그래서 SDG를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ESG도 이렇게 ESG는 뭐냐 그러면은 이대로 살면 곤란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 그냥 들어서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외에서 할 때는 SE를 굉장히 딱딱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K-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사람들 금방 다 알아듣더라고요. SEG가 뭐죠? Singing, Dancing Girl Group이라는 거예요. SEG가. 블랙핑크가 그렇잖아요. 블랙핑크가 기후변화 대사잖아요. 그다음에 BTS도 SEG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남자들 얘기할 때는 약간 농담조로 스모킹 앤 드리킹 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SEG를 이렇게 설명하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그냥 소개해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한 단계 좀 올라갑니다. 앞에서는 세계인권은 잠깐 얘기했고 SEG 잠깐 기본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이게 연결이 될 때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인권과 SEG를 하는데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이걸 따로따로 생각해요. 영어로 without이죠. 그렇죠? SEG 없이 인권만 또는 SEG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with라고 해서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SCG가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2039 의제 문서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SCG 열심히 하면은 결과적으로 인권이 증진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꾸로는 얘기 잘 안 해요. 인권을 열심히 하면 SCG가 증진된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해요. 그 대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전치사로 through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게 그 개발 협력에서 많이 쓰는 건데, 아, 참고로 제가 코이카 여러분 아세요? 코이카? 코이카 국제개발협력단이잖아요. 거기 제가 비상임이사를 여기는 써놨는데 제가 지난달에 임기가 마쳤어요. 그거 2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하는 건데 지금도 코이카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코이카가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without이었어요. without. 그러니까 지금은 인권 경영 뭐 하게 되면서 마지막 단계까지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권 기반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SG를 열심히 잘하면은 결과적으로 인권이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절반만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권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HRBA라고 해서 인권 기반 접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 SE 이행의 수단이자 결과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한 학기 제가 강의도 해요. 수업을 이 HRBA 가지고 그 많은 나라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 원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했는데 가장 큰 질문이 뭐였냐면은 왜 그렇게 수많은 엄청난 많은 재원을 개발력량 빈곤 퇴치를 했는데 왜 여전히 가난하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그랬을 때 하나의 그 설명 방식이 뭐냐면 인권 기반 접근을 안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인권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이 빈곤 퇴치로부터 지속 가능 발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민주화하고 인권이 같이 수반이 돼야 제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 징표죠, 한국. 한국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아주 최빈국이었다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민주화가 같이 되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서 OECD까지 선진국이 들어가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이 뭐냐면 그 부분이 안 됐다. 그건 다시 말해서 SG 언어라면 16번이라는 거예요.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보장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과 SDG가 크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요거 왼쪽은 세계 인권 선언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채택된 건데 그 SDG 여러분 내용은 대충 아시죠? 보면은 SDG 1번부터 8번 앞부분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은 환경에 대한 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DG의 모든 것들은 인권의 언어로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교육은 교육권,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은 건강권. 이렇게 뒤에 권자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SDG의 거의 모든 것은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평등에 관한 거, 비차별에 관한 것도 곳곳에 들어가 있죠. 5번은 뭐죠? 성평등이죠. 10번은 뭐죠? 10번은 경제적 불평등이죠. 그다음에 16번은 뭐죠? 16번은 정치적 불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등과 비차별 문제가 인권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SDG에도 곳곳에 쭉 배치가 돼 있죠. 그다음에 인권 교육은 세부 목표 4.7에 가면은 아예 인권 교육이란 말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과 인권, 제 다음에 기업과 인권 하죠. 그 기업과 인권도 2035 의제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 가이딩 프린시플도 언급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곳곳에 그래서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90% 이상이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SDG하고 인권을 별개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엔에서는 이미 SDG하고 인권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상식화되어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게 따로따로 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간략하게 하나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표를 만든 건데 그 세계인권선언하고 2039 의제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되죠? 세계인권선언 48년이죠. SDG는 2015년 7년 전 9월 25일이고요.
둘 다 유엔 총회가 채택됐죠. 세계인권선언은 어디죠? 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뉴욕에 있는 본부가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임시로 파리에서 한 거고요. 샤이어 궁전이죠. 그 다음에 SCG는 뉴욕 본부에서 했고, 그 내용은 30조항이고, 그 다음에 SCG는 17개 목표 169개고 5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5P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행 보고 제도도 있죠. 그 세계인권선언은 훨씬 늦춰졌습니다. 2008년부터 보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죠? 1948년에 채택된 다음에 60년이 지나서 그거를 제대로 이행했냐라는 보고 제도가 만들어져요. 2008년에. 근데 SCG는 바로 다음 해부터 보고를 시작하죠. 2015년에 채택이 된 다음에 바로 다음 해부터 국가가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6년 바로 다음에 했고 북한이 작년에 했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관심이 많은 거죠. 한국의 그 VNR 보고서, 이름도 비슷해요. 그 인권은 뭐라 UPR이라고 합니다.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왜 유니버설 들어갔냐면은 세계인권 선언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세계 정기 보고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때는 보편적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데크레이션은 세계인권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니버설은 보편적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G는 VNR로 해서 Voluntary National Review 이런 이제 영어 표현을 조금 달리 쓰는 거죠. 성격은 비슷합니다. 대신 세계인권 UPR 같은 경우는 이제 4년마다 다 그 정해져서 하고 우리나라는 3번에 걸쳐서 북한도 다 했고 그다음에 미국 대국 모든 나라가 다 했습니다. 유엔 회원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년 1월에 합니다. 내년 1월에 4번째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 세계인권 선언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느냐를 보려면은 이걸 보면 돼요. UPR의 한국 정부 보고서 심의를 보면은 우리나라 인권 현황이 어떻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쯤에 하는 걸로 예상이 돼 있고요. 벌써 4번째 하게 되는 겁니다. 국내 이행 같은 경우는 세계인권 선언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5년 단위로 만듭니다. 5년 단위로. 그래서 2002 올해 끝나기 때문에 다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거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어떻게 국내적으로 이행됐냐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SG 같은 경우는 KSG 다 아시죠? KSG가 2018년에 만들어졌고 2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2020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저는 SG 16번 작업반장, 그러니까 KSG 만들 때 참여를 직접 했었거든요. 2018년, 2020년. 그래서 인권 분야가 그 SG의 거의 모든 것들이 인권에 관한 건데 그게 이제 그 시민정책 권리, 16번이 시민정책 권리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단위로 만듭니다. 이거는 20년 단위로. 그러니까 환경은 굉장히 폭이 크죠. SG는 그래서 20년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NSG에 맞춰서 그 2년 단위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이건 이제 국제 보고용으로 만드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세계인권 선언과 그 2030 의제의 그 내용적 특성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뭐 보고하는 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